대신해서 진행 맡은 강유정 평론가입니다. 오미크론 정말 강하네요. 하루 확진자 10만 명 이상으로 나왔고요.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하죠. 대선까지 19일 남았습니다. 요동치는 민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 오늘은 텃밭 다지기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보 보이고 있는지 시사본부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합니다. 일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과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대해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론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이 될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 뉴스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볼 뉴스, 안타깝지만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 육박했다. 그리고 거리 두기는 영업시간만 연장하는 걸로 좀 변경한다. 이런 내용인 듯한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 9,831명 늘어서 그러니까 전날보다 16,696명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보다 2배가 된 거고요. 2주 전보단 4배.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정점이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당국은 뭐 13만, 17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중순쯤에 최대 27만 명에 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네.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이 된다. 네. 이게 눈에 들어오고요. 사적 모임은 6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내일부터 QR 안심콜 등 출입 여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내일부터 QR 안심콜 수기 명부 이런 출입 명부가 사용이 중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 방역 패스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방역 패스 이거를 QR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요. 네. QR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은 계속해서 휴대폰 QR을 보여주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명부를 남겨서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방역 당국에서 추적하는 시스템이 원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방역 체계인데 거기서 이제 추적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수기 명부나 혹은 뭐 QR 명부를 따로 남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지금 이제 박정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그러니까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불편이 좀 덜어지거나 나중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와서 그걸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어지지만. 출입을 할 때는 식당 출입이나 뭐 카페 출입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방역 패스 확인할 때 그게 가장 간단하니까 아마 이제 생활 단위에서 소비자분들은 큰 변화가 없으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6명 밤 10시라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좀 기대했던 바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15일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도 네. 주말 지나서까지 제대로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24시간 영업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항의성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전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이 좀 빨리 확정이 돼서 발표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이제 추경 예산안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여야가 지금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상태고 오늘 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이제 기존에 약속했던 것만큼의 추경 편성이 될 거냐. 워낙에 또 이제 기재부에서 또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더 답답하신 거죠. 네. 아니 풀어줄 거면 풀어주고 지원을 해줄 거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양쪽 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그럼 계속 죽으라는 거냐. 이런 항의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손희영래 사회전략반장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문위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에요. 이재갑 교수가 거리두기 완화 논의에 반발해서 자문위원을 사퇴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재갑 교수가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정부와 뭐 이 거리두기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 완화를 하게 되면 이재갑 교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시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정점에 가지도 않았는데 정점을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 논의해 주면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 그리고 사실 뭐 1시간 더 이제 연장이 됐으니까 조금 완화가 된 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의견이 좀 안 받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퇴한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뭐 정부가 바뀌게 된다면 자문위원 다시 꾸려질 거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런 결정한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 방역 문제 또 이 자영업자들 문제 이게 좀 맞서는 바쁘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도 마찰이 있었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역 전문가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막아두면 좋겠다. 사실은 그럼 제일 안전한 거 아니냐. 락다운을 하는 게 가장 편하죠. 네. 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이 있으니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 의견 대립이 참 첨예한데 뭐 이게 또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네. 방역을 우리가 이제 2년 넘게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제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는 지점들을 이제 정부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역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아직은 우리가 의료 체계가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지금 이제 29.4%니까 아직 30%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2,000명대까지도 위중증 환자는 좀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갑 교수님 같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의 정점이 언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아직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꼭지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00명대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3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지금 거의 400명대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전문가들하고 이제 소상공인 중간에서 정부 방역 당국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이제 완화 정도로 타협을 한 게 아닌가. 그만큼 고심이 깊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대선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다지기라는 키워드고요. 호남행, TK행. 자, 이제 여기 이제 빈칸을 채워야 하는데 예상하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호남행 선택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TK행 갔습니다. 네, 어떤가요? 텃밭 다지기. 네, 그러니까 이 양강 후보의 일정을 보면 유세 첫날 뭐 경부선,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같은 지역은 같지만 시차는 좀 다르게 해서 갔었고 그다음에 어제까지는 양 후보가 서울과 수도권을 맞아요. 집중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최대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을 했고 첫 주말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주말에는 각자 이른바 지지 기반을 찾아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읽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남 광주를 순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전남 순천을 찾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 김대중 대통령 고향 목포에서 유세를 펼치는데요. 사실 오늘 메시지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DJ는 정치 보복 안 한다, 안 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왕국이 열릴지 모른다. 이렇게 강조했고 DJ는 IMF를 극복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국정이 몰라서 위기를 못 견딜 거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사령관 바로 나다. 뭐 이걸 주장을 펼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 이 광주 이 호남 민심을 좀 하나로 묶어내겠다. 이런 뭐 전략으로 보이고요. 오늘 저녁에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거든요. 네. 이 자리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호남의 이 지지층이 다 결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여론조사 뭐 전문 기관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번 주말에 좀 해낼 수 있을지.
총력 임겸- 유세가 좀 예상이 돼요. 네, 임겸희 작가님 네. 그러면은 대선 후보 주말 행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텃밭이라는데 네. 어떤 말들 나올 걸로 좀 예상하세요? 뭐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제 현장 유세하는 걸 보면 어떤 말을 하게 될지는 대충 짐작되시지 아 그래요? 않습니까? 네네네. 엄청 또 이제 센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윤석열 후보의 이제 현장 유세에서의 발언 수위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뭐 히틀러니 뭐 나치니 뭐 무솔리니니 공산주의 뭐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예전 시절에 이제 색깔론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발언들로 이제 공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뭐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제 일단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하는 선출직 선거가 대선이 되다 보니까 현장 유세할 때 이 소위 이 속된 말로 이제 뽕 맞는다 그러죠. 현장에서 본인을 향해서 속된 말 말고 연호를 없습니까? 예, 엄청난 연호가 됐다. 쏟아지고 예, 그렇죠 이제 네. 흥분하게 되는 예, 일시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상태. 근데 뽕 맞는 게 뭐예요? 네네. 네, 얼굴 빨개지시면서 그런 아. 얘기 하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저 이 얘기도 좀 재밌어요. 마스크 착용도 정반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세 장면을 보니까 마스크 낀 모습이 거의 없죠. 안 네.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 정치적 함의보다는 아마 이제 후보에 연설할 때 그런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쓴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얼굴을 또 보일 수 있잖아요. 유권자들한테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연설을 할 때나 선거 유세 기간 그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쓰고 있다가 연설할 때 벗습니다. 벗고 연설 다 끝나면 쓰고 하는데 첫날 유세 때는 마스크 벗고 뭐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연설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이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후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연설할 수가 있냐. 특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비말이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왜 안 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마이크 커버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체하고 있어서 방역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입장은 맞서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 방역 당국 얘기를 들어보면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후보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마스크 안 쓰면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유세란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 유세도 이동하는 유세일 경우에는 뭐 특정이 안 되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서서 하는 유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이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겸희 이제 작가님 네. 여기 정치적 함의가 좀 있나요? 뭐 정치적 함의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개인 스타일의 차이가 좀 강하게 스타일. 작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굳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윤석열 후보는 안 착용하는 걸로 이제 대비시키려는 걸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방역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전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번 대비가 됐었던 적이 있는 게 실내 행사에 참석을 할 때 이재명 후보는 QR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입장을 했는데 이후에 왔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라는 옆에서 이제 보좌진이 하는 얘기를 듣고 QR 코드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디도 뭐 수기명부 작성한 것도 없고 따로 미리 이제 확인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역시 QR코드 확인을 안 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차 TV 토론 때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백신 접종 몇 회까지 네. 하셨냐, 네. 언제 어디서 하셨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할 만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좀 경시한다.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자기 이제 편할 대로 하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거는 이제 연결시키자면 이제 오만한 태도와 연결된다. 이런 그 어떤 프레임을 이제 네. 형성시키고 싶은 건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가 이제 자잘한 것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자꾸 이제 전파하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나 혹은 얼굴을 보여야 되는 공연 이런 데서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니 대중 유세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개인 스타일이다. 공연과 비슷한 거다라고 지금 헬머스께서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네, 네. 근데 박 기자님 어제 윤석열 후보, 유승민 전 의원 만난다 했는데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사람이 정말 시원하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시원하게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소극적으로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좀 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어제 모습을 보면 좀 세게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제 여의도 한 카페에서 20분 정도 비공개로 만난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에서 조건과 직책 없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3개월 만에 합류한 배경에 대해서도 지난 3개월간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처럼 윤 후보를 비판한 것이 한마디도 없다. 그런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혹시 후보께도 걱정할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국민께 명확하게 입장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 이 만남 이후에 종로 유세 함께 가서요. 네. 지원 유세도 했습니다. 조건도 직책도 없이 돕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보면은 네. 여기서 얘기한 이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바로 직전에 민주당의 이제 정성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측근으로 꼽히죠. 정성호 의원이 유승민 전 후보 같은 분들도 통합정부에서 이제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아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좀 이제 포괄적으로 보수, 중도 보수나 이제 합리적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중도 포용적인 방향성을 이제 계속 보여주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의원도 아마 유승민 후보까지 우리가 안을 수 있는 어떤 품 넓은 정보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얘기를 했던 게 결국은 잠자던 유승민을 깨워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만든 거 아니냐, 긁어부스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네. 직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제 유승민 후보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경선 끝나고 나서 한 번 발언했던 게 굿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나왔을 네. 때 한 적 그때 없다. 한마디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굳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세까지 참여해서 원팀 느낌을 만들게 해주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임경빈 작가님 해석 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잠을 원래 깨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알람 맞춰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제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앞으로 행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대선을 이겨도 아니 두 사람 뭐 있냐, 두 사람 열심히 도왔냐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대선에 져도 책임론.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두 사람 안 도와서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든 경쟁했던 후보로서 이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얘기하기 좋죠. 민주당에서 이랬는데 나 아니다. 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열심히 돕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은 잡았다. 하지만 뭐 아예 깰 생각이 없었다. 이건 아니었고요. 네. 깨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람 울리기 5분 전에 일어난 거네요. 네, 좀 일찍 네.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보통 공교롭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재명 TV 광고 진심 이탄 공개 이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 TV 광고 2탄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1탄, 첫 번째 광고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이른바 셀프 디스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부식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흑백 사진을 통해서 감성적인 면을 담았는데 이 두 번째 이 광고도 좀 감성적이에요. 제목이 눈물의 연설이라는 광고인데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 시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재명 후보가 한 연설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뭐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무상교복 시작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명돼 있다.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런 나레이션도 나오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이 맺힌 이재명 후보의 얼굴에 클로즈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TV 광고 기조는 초반에는 좀 뭔가 감성적인 부분들, 잔잔한 배경 음악이나 감성 코드로 이재명 후보의 인간적인 면을 좀 알려주는 그런 전략을 좀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 1차 TV 광고가 나란히 나왔었을 때 네. 뭐 양쪽 다 우리가 더 인기 끌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주요했습니다. 우리가 시청률 조금 더 높았다. 네, 임 작가님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TV 광고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한데 요즘 이제 미디어의 중심축이 TV에서 좀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뉴미디어로 많이 네. 옮겨갔죠.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바이럴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입소문 측면에서 봤을 때 TV 광고만 잘 만들어가지고는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TV 광고를 얼마나 이제 뉴 미디어와 이 버무려서 같이 퍼져나가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그 TV 광고 나왔던 것들이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거의 이제 재생산이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양 진영이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어떤 복합적인 미디어 전략을 고심한 끝에 TV 광고를 그 전략의 일환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TV 광고를 이제 별도로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따로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결합 효과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측면이 하나 보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 유세는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 후보하고 각을 세우고 네거티브한 이제 전략을 이제 주로 구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굿 얘기라든지 뭐 주술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어서 그래서 현장 유세만 보면 어느 쪽이 야당 후보인지 잘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양쪽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라 이게 TV 광고하고 이제 얼마나 좀 어울릴 거냐. 혹은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낼 거냐 측면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각은 12시 42분인데요.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지금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슬로건 전략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낮 시간대 치고 차량 이동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일축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 사이에 벌써 두 번째 발생한 사고로 지장을 받아 정체가 극심해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감곡 일대로 교통량이 많아져 짧게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군포부터 부곡 다시 용인을 지나 양지터널까지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 용담터널을 앞두고서 밀리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방면 차량터널에서 5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저희 이제 슬로건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안철수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 경제 강국,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째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1, 2, 3등 뽑아주십시오. 아유, 어렵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아, 그냥 슬로건만 보고요. 네. 아 네. 앞에 후보 이름 지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만만치 않네요 진짜. 이런 거 후보 이름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어렵고요. 보시는지. 각자 다 이제 후보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담아냈어요. 슬로건에 담아 있고요. 네. 하나씩 잠깐 보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위기에 강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상황 진짜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 이걸 강조하는 모습이고 또 유능한 이 단어, 이 유능한 이것만 보면 그동안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해오면서 해왔던 일, 뭐 실력 이런 거를 강조하는 모습이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에 좀 꽂히는데 그동안은 보수 진영에서 많이 써왔던 게 경제 대통령이에요. 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이 떠오르죠.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외쳤었는데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쓰면서 뭔가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좀 보였던 이 민주당 계열에서 보였던 대통령 후보가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차별화된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 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이거는 사실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뭐 상투적이다라고 정의당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지국가에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주 4일제 이걸 넣으면서 아니 제가 주위에 물어보니까 이 슬로건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직장인분들. 근로자분들. 네. 주 4일제 많이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점수를 따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불러서 내가 나왔다. 사실 정치할 생각 없었는데 민주당 정부의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온 이유는 국민이 불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이거는 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좀 바꿔내겠다. 이거 담았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실망입니다. 네. 너무 우리가 네. 알 법한 얘기. 이번에 네. 그런 임경민 식으로 작가님 하시면은 한번. 네. 네, 제가 덤터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4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네. 주 4일제 복지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최근에 이제 선거 추세에 맞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네. 타겟팅을 해가지고 딱 거기에 집중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 전반이나 혹은 뭐 미래나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비하면 주 4일제 복지국가는 좀 더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한 번에 보여주는 느낌은 든다. 이제 네. 굳이 고르라고 하니까 이제 고른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슬로건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나를 위해 이재명 그래서 이제 뭐 그 조금 뭐랄까요 이제 젊은 층에 타겟하기 위해서 개인을 중시하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개인을 위해서 뭘 해줄 건가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건데 슬로건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바꾼 쪽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위해는 조금 좀 이게 직관적으로 뭐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는 측면도 있었고 네. 나를 위해라고 했을 때 이재명 본인을 위해서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도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바꾼 슬로건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충실하다. 이런 정도는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제 발인식 치렀고요. 내일 오후부터 선거운동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사태론 일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천안 이 한 병원의 장례식장 앞에서 고 손평호 지역선대위원장 연결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철수 후보가 조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안철수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손동지의 뜻을 받들겠다. 결코 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심 바라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의 중도 자진 사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향후 이런 악재 속에서 제대로 선거운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중도 자진 사퇴로 일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경남 김해로 내려가서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이 운전기사의 연결식에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이렇게 오전에 발인을 마치고 오후부터는 다시 선거 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쯤 단일화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도 있고 주말에 두 후보가 만나거나 내지는 실무진 차원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 게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경제분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후에서 어떻게 이제 행보를 가져갈 건지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한 닷새 정도를 이제 제대로 유세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였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일화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도 핸디캡을 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결국은 후보 간의 단판 쪽에 안철수 후보도 더 이제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그 전의 전략이라면 선거운동 유세를 하면서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지렛대를 좀 더 만든 뒤에 어떻게 할 건지를 협상 전략을 좀 고민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도 좀 지나버렸고 이제 지지율 제고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후보 대 후보의 단판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이 이제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뉴스 있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전에 기사 입수한 채널A 한동훈의 기사 공유 정황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어떤 얘기인가요, 박 기자님? 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 2020년 3월 3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 공모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 했다. 이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인데요. 이게 이제 MBC 이 보도가 됐죠. 그런데 이 보도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보도가 되기 이전 몇 시간 전에 이 배모 채널A 법조팀장이 이 강모 채널A 기자로부터 기사로 완성된 형태의 MBC 이 리포트를 이 메신저로 받은 거예요. 그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리 문제적인 상황이죠. 보도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타사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 중이던 기사를 이제 빼돌린 거거든요. 뉴스 작가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도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일테면 뭐 큐시트 같이 이제 방송 순서를 적어놓은 이제 표라든지 뭐 그 안에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실제 기사 내용이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데 보통 기자들이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그 기사를 누가 이제 들여다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뭐 데스크들처럼 중간중간 이제 체크해 주는 사람만 작성 중인 기사를 보지 기사 본인하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단독이고 굉장히 좀 중요도가 큰 기사 같으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공유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기사가 준비 중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 몇 없는데 그런 기사가 지금 이제 시간대로 보면 오후 4시 30분쯤이니까 뉴스데스크가 주말 뉴스데스크가 7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이미 그 전에 입수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이 내용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일단 문제적이고 네. 그러니까 MBC 내부에 누군가가 기사를 유출시켜서 거의 통으로 유출시켜서 그걸 이제 전달해줬다는 거고 누구에게요? 이제 채널A의 배모 법조팀장이라는 분이 네. 이 이제 그 후속 처리,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사건의 후속 처리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제 법조팀장이었기 때문에 검찰과 이제 법무부를 이제 총괄하는 그리고 이제 강모 채널A 기자하고 이제 둘이 주고받았는데 이 강모 기자는 나중에 채널A의 내부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널A의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둘이 이미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고 심지어 이제 오후 7시 30분경 그러니까 뉴스데스크가 시작하기 직전이죠. 그때는 데스킹 완료 버전의 기사를 또 따로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널A 내부인들이 MBC에서 어떤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지를 거의 트래킹하듯이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강모 기자가 배모 팀장한테 이 자신이 보낸 MBC 기사 이거를 한동훈 검사한테도 전송해주라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 배 팀장이 이제 네. 내가 지금 한동훈 늪에 빠졌다. 네. 전화를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달달 볶이는 것도 내 죄값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 한동훈 검사한테 계속 전화를 받거나 뭔가 쪼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강 기자가 한동훈한테 제가 보내드린 거 카톡으로 그냥 보내드리세요. 기사 보면 좀 덜 난리치겠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MBC에 사전 입수한 기사를 검사장한테 미리 줘서 좀 달래놔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오가는 걸로 보면 사실상 네. 채널A가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하고 회사 전체의 유착 관계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 거죠. 이게 파장이 좀 있을 듯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입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님 그리고 임경미 헬머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저는 오늘 진행 맡은 강유정입니다. 오늘 디저트송은요. 2836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2836님이 대선 얘기 들으니까 97년 김대중 후보 로고송 생각납니다. DJ DOC의 춤을 신청합니다. 2836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에 돌아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 와봐 먹었지 아저씨인데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청바지 입고서 뱃살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지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본토박이, 쳤대박이, 얼룩배기, 장승배기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장승배기고요. 바르게 고쳤으면 장승박입니다. 장승박이는 장승감으로 박아서 세워두는 물건 또는 그것이 세워져 있는 곳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서울에 장승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표준어는 장승박입니다. 참고로 속담 장승박이로 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미련하여 아무데도 쓸 데가 없고 도리어 해만 끼치게 될 경우에 이르는 말입니다. 문제에 나왔던 본토박이는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이란 뜻으로 서울 본토박이라든지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본토박이로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대박이는 맞닥뜨린 맨 처음이라는 명사인데요. 그 사람은 옛 모습 그대로라서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첫대박이에 알아보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얼룩배기는 겉이 얼룩덜룩한 동물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까지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부분 낮에 눈 날림 현상 정도만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5cm 많은 눈이 예상되지만 그 밖에 눈 내리는 남쪽 지역 1cm 정도 올 걸로 보여서 건조함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건조한 상태 지속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에 남부지방은 10도에 육박한 봄 날씨가 되겠는데요. 차가운 새벽 공기에서 벗어나서 가슴을 펴고 바깥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내일까지도 예년 수준의 기온 유지하다가 모레는 또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상당히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8도, 전주, 대구 9도 등 3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 서울 3도 등 전국적으로 2도에서 9도 분포입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해안과 제주, 외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상의 물결이 오늘까지는 최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2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의료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출입명부 사용의 효과성이 떨어졌다며 내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달 초에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1,000명에서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18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최대 예상치에 달하는 중증 환자가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 체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최영일의 시사본부, 휴가 중인 최영일 평론가 대신해서 오늘 진행 맡은 강유정입니다. 화제 이슈를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이죠.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0만 명 선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전화 연결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9일부터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허용했습니다. 거리두기 체계가 조금 완화된 건데요. 역대 최대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일정 좀 완화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확진자 수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환자 수는 상당히 둔화돼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한 300명대 정도 중환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여력 체계를 보면 한 2,000명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아무래도 전파력은 좀 빠르지만 위중도가 좀 낮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위중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정점 확인 때까지 방역을 과감하게 완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신 워낙 장기화되고 있는 거리두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들의 애로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최소한도로 일정 조정을 한다는 게 이번에 지금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좀 현행 6인에서 8인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에 또 기대를 가졌던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인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견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나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오미크론 같은 위험성이 좀 떨어지니까 사적 모임도 과감하게 좀 풀어주고 영업 시간도 더 과감하게 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었고, 반면에 이제 의료 방역 전문가들은 적어도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의견들이 좀 상충된 의견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최소한도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의 애로를 좀 덜어주겠다라고 판단했고, 현장의 요구가 가장 큰 부분들은 사적 모임보다는 아무래도 운영 시간 쪽을 좀 연장하는 게 훨씬 더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좀 운영 시간에 대해서만 좀 연장을 하고 그 외의 분야들은 향후 유행의 정점을 좀 확인하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실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 QR코드, 수기명부, 안심콜인데 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 수기명부, 안심콜은 사용이 중단되지만 방역 패스 확인용 QR코드는 그대로다.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예, 지금 역학조사를 저희가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중심으로 고위험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명부를
광범위하게 정보를 저희가 보존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도 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입 명부 자체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담정 중단을 시키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QR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더 편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QR은 계속적으로 제가 서비스를 해서 방역 패스 시설에서는 QR 사용은 계속 가능이 됩니다. 정리하면은 방역 패스 시설을 가실 때는 좀 전처럼 QR을 찍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거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뭐 영화관 같은 시설들은 이제는 아예 출입 명부 자체에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런 확인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을 고려해서 좀 거리두기 정책이 적용된 거 아니냐, 정치적 방역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선거하고 크게 상관은 없고요. 오히려 뭐 선거를 고려한다면 2주 정도를 하고 다음에 조정하는 게 오히려 또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2주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영향을 미치려면 사회적 조치를 변경시키면 한 2주 정도 뒤부터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3주를 설정하였고 또 하나 아무래도 각종 전문가들의 지금 예측이 2월 말 3월 초 정도에 유행이 정점이 올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이번 조정 기간 중에 가급적 유행 정점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상황들이 이번 조정 기간 중에 도래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3주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거리두기 완화 메시지만으로도 유행이 더 증폭될 수 있다라면서 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쪽의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다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좀 계속 강도 높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면에 또 이 경제 분야나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에서는 거리두기를 좀 과감하게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저희가 보기엔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유행 양상과 반면에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지금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의료 체계 여력은 지금 충분히 안정적인 이 양쪽 상황을 둘 다 대변하고 있는 말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10만 명 수준이지만 위중증 환자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예, 지금 위중증 환자가 워낙 델타 때와 비교해서 작게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도 위중증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2, 3주 시차를 가지고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데 그 시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증가율은 좀 둔화되는 상태라서 이런 추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 체계의 여력을 볼 때 위중증 환자 관리와 특히 중증 사망 최소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 규모가 처음입니다. 10만 명 넘어섰는데요. 예측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모형상에 있는 범주 내에서 확진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하나는 확진자의 증가 추이를 봐야 되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가 얼마나 같이 증가하는가 이 두 개를 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는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과 유사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둔화돼서 증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우리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확산 양상을 봤더니 정점을 찍으면 좀 내려가더라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오미크론 확산 정점은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이게 정점 예측이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국의 모형을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제가 지금 누적 확진자 수와 이 예방접종률 자체가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계산은 잘 안 됩니다. 근데 다수의 전문가들께서 하고 계시는 모형상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2월 말 3월 초 정도에 정점이 나오는 예측들이 좀 상당히 우세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달 확진자가 27만 규모가 될 거다라는 이게 이제 정점 수준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매주 사실은 지금까지는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주가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형 속에서 그려보면 한 2주 정도 뒤에는 그 정도 규모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모형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은 이제 치명률이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게 당장은 좀 그렇게 하기 쉽진 않을 거란 것 같고요. 예전 델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계절 독감이 한 7, 8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이 치명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 토착병처럼 풍토병처럼 간주하기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의 데이터상으로는 계절 독감이 한 2배 수준까지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유행 관리를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증가 추이가 꺾이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치명률이다 그러면 이전처럼 그렇게 확진자를 아예 없게끔 관리하면서 이 아주 특수한 의료체계를 고도로 가동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유행의 좀 정점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치명률 같은 걸 좀 계산해 보면 아마 이 이후에는 좀 더 지금 현재 하고 있던 방역 체계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다시 재정립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많이 줄었지만 한편으로는 재택 치료받는 환자 규모가 31만여 명, 재택 치료 관리 현장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그 재택 치료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애로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미크론 특성 자체가 거의 90% 정도의 환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어도 좀 경미한 감기성 증상들만 나타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택치료 환자들도 대부분 그런 환자분들인지라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예전처럼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상당히 의학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좀 가벼운 증상들이 주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동네 병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5,000개 정도의 동네 병원들이 재택치료를 지금 진료해주고 상담해주는 체계가 능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추이를 계속 간다 그러면 이런 재택치료 쪽에서도 큰 애로 없이 아마 일반 국민들이 좀 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는 데다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유지가 되면서 방역 패스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도 같습니다. 방역 패스 유지 기조는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방역 패스나 거리두기나 둘 다 비슷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유행 규모를 좀 차단시키고 거기에서 피해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 정점을 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방역 조치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방역 조치를 조정할 때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전부 다 한꺼번에 보면서 좀 더 조정 방안들을 제가 검토하게 될 겁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관심 많습니다. 도입이 또 4월로 연기되었던데 연기 배경이 뭘까요? 지금 이 법원에서 일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3월 1일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항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3월 1일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지금 일정들이라서 우선 4월 1일로 1개월 좀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에 법원의 어떤 판결 부분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방역 패스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방역 패스가 유지되는 측면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방역 패스도 항구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의 정점이 좀 지나고 전체적으로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결국 이 방역 패스 자체도 좀 축소를 시키거나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네, 아직은 이제 절대적 수치는 없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성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남성팀 유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성팀 네. 가자. 남성팀도 가자.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민심의 바로미터다. 네. 그게 이제 지역 표심이 전체 결과를 대변한다. 뭐 이런 특정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뭐 충북이라고도 하고, 뭐 인천이라고도 하고, 안양이라고도 하는데, 자, 두 분 어딘가요? 첫 번째는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전 대선에서는 그런 리트머스 지역이 있었어요. 또 잘 맞았고, 근데 이번 대선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자꾸만 그 이전에 그 지역이 맞았으니까 그 지역만 보면은 가령 뭐 안양시의 어떤 지역, 또 충북의 어떤 곳, 뭐 충북 음성이라든지 뭐 또 세종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전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런 리트머스가 되는 지역이 일종의 전국 선거의 축소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 유형이 평균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유권자층에 또 변화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전국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잖아요. 골고루. 어떤 지역적인 변화도 반영되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지나치게 크게 작동되거나 그래서 뭐 안양이 어떤 곳이다, 만안동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도 올해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 지역별로 볼 수 있는 한 좀 점검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달라요. 네. 어떠세요? 저도 네. 지금 올해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보태면은 출향 인사가 좀 골고루 있는 지역도 그런 바로미터 지역에 해당하는데 또 제주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올해는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영화 킹메이커를 봤더니 네. 지역구도의 탄생을 보여주는 영화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지역구도로 리트머스지를 좀 삼기가 쉽지 않다. 안 돼요. 네, 라는 왜 얘기로 그러냐면 들리기도 해요. 87년부터 이제 97년 대선까지가 지역 선거였고 네. 2002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가 이념 선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념이었고 2022년이잖아요. 올해부터는 이익 선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겁니다. 네. 종잡을 이익 선거. 수가 없는. 그러게요. 제 이름이 종찬인데도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시기이고 선거이기도 한데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어제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일단은 그 MBS 조사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2월 14일에서 16일 날 조사되었고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31%, 윤석열 후보가 40%, 심상정 후보 4%, 안철수 후보 8%, 부동층이 18%여서 어저께 그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게 크게 9%포인트로 크게 벌어져서 많이 좀 보도가 되었던 조사입니다. 네. 이거 꼭 얘기해야 되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튀는 조사다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조사가 지금 좀 튀었다라고 지금 보는 분들도 있고 네. 응답률이 지난 조사 대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난번 조사 이게 이제 매주 조사를 하는데 29.7% 응답률이었는데 이번 조사는 20.3%로 낮아져서 이게 이제 응답률이 크게 변해서 어떤 다른 요인이 변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이제 정치보복 논란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를 급속하게 가속화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좀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오미크론의 확산이 그 방역
과 관련한 정책을 좀 출구 전략을 좀 내세워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권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배 소장님, 튀는 조사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조사가 튀었는지 튀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겠습니까? 그 응답률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29.7%의 응답률이 정답일지 20.3%가 정답일지 그 기준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조사라는 것이 뭐 100% 정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계속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세.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지난주와 좀 다른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선이 20여일 가까이 남아있다는 것은 쭉 보면 되는 거예요. 추세를.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잘 들었으면 하나도 이해 못할 바가 없는 게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조사는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고 그런 추세를 보면 되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차이는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다른 조사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추세는 또 그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그 결과가 MBS 여론조사가 9%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지난주에서는 붙었는데 왜 이러냐. 이 조사가 뭐 추위 먹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조사라는 것은 오차 범위 내에서도 오차 범위 밖까지도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워낙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MBS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모여지는데 그게 뭐 조사의 성격상 조금 더 모일 수도 있고 덜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조사까지는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배 소장님 말씀으로는 여론 오락관이 바로미터다. 요 추세를 잘 봐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은영 소장님, 이 추세상으로 윤석열 후보 우위다. 오차 범위 내건 바뀌건 배 소장님 의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추세선을 봐야 되는데 이게 투표율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결집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부동층의 움직임도 이제 점점 그 어떤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단일화 변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선제안하고 나서 그 약간 이게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좀 높은 상태에서 선제안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 선에서 선제안을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부동층이나 뭐 일부 그런 쪽에서는 그 대세론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가 4%포인트 좀 하락을 한 그런 형태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 50%가 정권 심판론, 38%가 국정 안정론을 꼽았는데요. 정권 심판 프레임이 처음부터 많이 나왔지만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의 반 이상은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구도고 그다음에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인데 이슈나 후보보다도 더 크게 일단은 이게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요. 절반 이상은 정권 유지냐 정권 심판에 의해서 이미 선거가 대진표가 결정되기 전에도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MBS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안정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더 높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만큼 정권을 왜 창출할 수밖에 없느냐. 정권을 이어가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추정이 되었던 때겠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선거 캠페인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에도 오르면서 그러면 이제 정권 심판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더 올라가는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이 50%예요. 네. 그리고 국정 안정론이 38%면 12%포인트가 더 많거든요. 이것도 고스란히 후보자의 지지율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야기를 할 텐데
코로나 같은 부분도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그 코로나 부분도 K-방역을 아주 잘해오다가 최근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쏟아지는 분위기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죠. 네, 오은영 소장님.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희정 소장님. 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게 정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49%, 잘하고 네. 있다 긍정평가 48%. 수치로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게 처음이다. 네네.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코로나 방역에 대한 민심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좀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부정평가 처음으로 이제 긍정평가를 넘어섰고 사실 긍정평가가 그동안에는 6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오늘도 이제 그 방역 관련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자영업층과 그다음에 주부층, 학부모 계층에게는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영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변수가 하나가 더 있다면은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 관련한 논란이 이번 조사 보니까 중도층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자체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책을 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제 국무총리가 대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째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은 영업시간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근거를 두고서 중장기 사실 로드맵이 나와야 되죠.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자영업층 비율이 적지 않거든요. 우리 유권자에서. 또 가정주부층 숫자가 적지 않은데 가정주부층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대선은 결국 3, 4, 5가 30대, 40대, 50대 저는 가정주부층이 결정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쪽이 아는 유권자층인데 이 가정주부층은 자녀도 있죠. 남편도 있죠. 자영업하는 남편에 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가정주부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한 방역이 좀 더 기민해야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화이트 칼라도 종잡을 수가 없는 게 그럼 뭐 6명인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영업시간이 늘어났냐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기 쉽지가 않죠. 왜? 더 자영업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늘릴 거면 차라리 12시까지 늘리지. 10시는 뭐지? 이게 잘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또 하나인데 자가진단 키트예요. 자가진단 키트를 미국이나 영국은 다 무료로 배포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개당 6,000원씩 사야 되지? 이것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꾸준히 나왔던 문제점인데 빨리 지금 정부에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자체적으로라도 왜냐하면 5월이면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서 대선 후보니까 공약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짧게 덧붙이면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자가진단 키트가 6,000원이라서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살 수가 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품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자가진단 키트가 없이 사는 것도 어렵고 내가 걸리면 일주일 또 쉬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고 있다. 아니 그게 자가격리도 이걸 유급 휴가로 해야 될지 무급 휴가로 될지 이것도 잘 결정이 안 되고 굉장히 관련법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빨리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뭐 확진을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걸 갑자기 돈을 더 이상 우리는 못 주겠다. 아니면 연차를 다 땡겨서 이걸로 자가격리를 채워라. 이러면 근로자들은 난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죠. 요 3, 4, 5 여성 얘기하셨는데 김혜경 리스크가 3, 4, 5 여성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과했는데 이 리스크가 진화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1차로 이제 1차 처음 나왔을 때 그 소고기 법인카드 때는 이게 반영이 분명히 됐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2차 때는 이제 여기 문화평론가님 나와 계시지만 기생충이라는 단어로 지금 뇌리에 좀 많이들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뭐 옆집 의혹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사람이 잠매에 쓰러진다라는 말처럼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젊은 층 여성 특히 30대 여성 주부층 이쪽에는 좀 부정적 영향이 큰 게 나타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은영 소장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의 전략적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잠매에 쓰러진다. 이번 대선은 큰 게 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는다고 해서 부동산 300만 원? 그건 나 관심 없어.
뭐 청년 일자리 200만 개 관심 없어. 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탈모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선거를 압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는 추세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끊임없는 의혹과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김혜경 씨 논란 1차 논란, 2차 논란, 3차 논란 지금 피해자 A씨는 계속해서 뭔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3, 4, 5가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면 이게 계속 선거에서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잔매 얘기하니까 네. 지금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좀 제기했던 이슈죠. 그러니까 건진법사 엮기 구판이나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연등 이것도 계속 잔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무속 공격 혹은 이 무속 논란은 잔매가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김혜경 씨 논란이 있으면 또 김건희 씨 논란도 불거져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시 정일 때 건진법사가 주도했던 행사에서 등을 달았다. 그럼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냐. 김혜경 씨 논란이 또 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도 있는데요. 이시정 충북지사 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이게 잔매 대응을 하면 안 돼요.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돼요. 이번 선거의 큰 그림을 늦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릴 건가.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지지율의 큰 판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선택하고 어디에다 집중해야 될지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논란으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거다라는 예측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여권 결집 효과가 아직 안 드러난 건지 아니면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 후반 조사들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볼 때 한 3%포인트 정도의 급속하게 결집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부동층 특히 샤이 이재명이 그리고 이제 범진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층이 좀 있다. 그거를 지금 보는 게 한 5%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갭이 있다. 근데 이게 그 청와대에서 일단 대응을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그게 좀 연결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샤이 이재명 말씀하신 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이 이재명. 샤이 이재명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자꾸만 숨은 표를 말씀드리는 게 숨은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지방선거 때 실제 민주당이 거둔 득표보다 여론조사에서의 비율이 낮았어요. 근데 그때는 원인이 뭐였냐면 짚어낸 것이 유선 전화는 여론조사에서 포함이 됐는데 무선 전화가 포함이 안 됐어요. 2012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12년 총선 때도 결과 예측치가 여론조사가 상당히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시점에 판세를 그냥 최대한 짚어낸 것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표에 근거해서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을 규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정치인들의 촉을 가지고서 그래 샤이 이재명이 있을 거야. 그래서 투표소에서 이들이 한 10% 되니까 선거 결과는 뒤집어질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뭐 보통 샤이를 얘기하는 쪽이 좀 급한 쪽이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표를 계산하고 싶어서일 텐데 자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다음 조사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 윤석열 어제는 몇 대 몇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 3사 결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조사인데요. KBS, MBC, SBS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5, 16일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39.2%, 이재명 후보 35.2%, 안철수 후보 8.1%, 심상정 후보 3.7%로 나타났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입니다. 4%포인트 앞서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는데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짧게 드리면 이게 이제 방송 3사가 저도 이제 방송 3사의 대선, 국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다 맡아서 해봤거든요. 제가 총괄로 해봤는데 이걸 해보면 이맘때 한
두세 번 조사를 해요. 한 2번 정도는 이 여론조사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에 하고 여론조사 발표할 수 없는 시간에 이제 네. 조사기관이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꼼꼼하게 해서 최대한 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포인트 오차 범위 내니까 누가 뭐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대체로 이런 추세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세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볼 수 있는 결과인데 워낙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유권자들에게는 이 추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좀 혼동스럽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그래서 콜백 논란이 지금 또 일각에서는 네. 나오고 있는데 이 콜백 논란이라는 게 뭐냐면 부재중 전화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응답을 받아내는 건데 이게 이제 부재중 전화다 보니까 이제 거부한 전화들이잖아요. 못 받은 전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분명히 샤이층이 있다. 그래서 샤이층에 대한 접촉률을 높이는 방안인데 사실 이 콜백은 지금 가상번호를 쓰는 상황에서는 그 20배수 가량 전화번호를 많이 제공을 받기 때문에 콜백은 보통 우리가 리스트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이 논란은 사실 지금 현재 두 회사들 조사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해석을 어떤 영향이 더 큰 요인을 미쳤나 그걸 볼 때는 저는 역시 이제 여성층과 중도 표심에 대한 선거 캠페인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백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조사기관들에서 이제 학계에서 오랫동안 제안을 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응답자를 가령 우리 강유정 교수님이 뭐 못 받았다 하더라도 2시간 뒤에 다시 걸고 해서 끝내 2-3차례 더 접촉을 해서 응답을 이끌어낸다면 이제 응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표본의 대표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콜백을 많이 할수록 이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저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이고 거죠. 그렇다고 네. 하면 이걸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것인가 그건 아닌 그리고 거죠. 랜덤 샘플링이 저는 조금 약간 위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네. 아까 이제 여성층, 중도층 이제 이대남에서 가장 핫한 계층이 여성층, 중도층으로 넘어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이어졌었거든요. 요게 좀 영향을 미쳤고 혹은 민심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이현영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공식 선거 첫날 이제 동선이 좀 달랐거든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네. 이재명 후보는 아래에서 올라오고 부산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고 근데 그 와중에 안철수 후보의 그 유세차 사고가 좀 돌발 변수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 당일날 어쨌든 그 여론 선거 캠페인이 바로 이렇게 조사에 미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정치보복 논란 이후에 이제 한 4-5일 정도의 대응이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아니면 그 전부터의 메시지들이 이제 계속 좀 불만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었다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그게 좀 조사에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3, 4, 5 여성층에 대한 공약 이게 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양자구도와 같은 3자구도 형태예요. 오늘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또 좀 더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 합치면 한 26% MBS 조사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표심도 분명히 결정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한 공약이 훨씬 더 이제부터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후보에 대한 물음이 들어가 있고 계속 네. 42.4%가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45.3%가 안철수 후보 선택을 했고 이게 좀 응답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지지층 가운데는 윤석열 후보를 69.4% 반면 정권 연장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74.9%로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봤으니까 정권 연장을 원하는 유권자가 누구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더 적합한 후보로 안철수 후보를 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이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선택이에요. 역이용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몇몇 조사들은 뭐 이제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더 적합한 단일화 후보다 그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 3가지 갈래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는 국민 여론조사를 가감히 윤 후보가 받아들이냐 아니면 정말 안 후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통큰
담판 내용을 제한하느냐 아니면 그냥 결렬이냐. 그러니까 결렬이 될 때가 이 단일화의 경쟁력이 이제 약화될 수 있으니까 단일화됐을 때는 더 큰 정권 교체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결렬됐을 때는 또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를 안 하기에는 또 참 애매한 숫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부동층과 안철수 후보 지지율까지 합치면 지금 26%가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안심할 수 없어요. 조사 결과가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겹전이었다가 조금 벌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투표를 이제 할 의향층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갈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투표율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강론보다는 단일화를 안 하면 진다라는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예언 오락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지금 우리 얘기 나누고 있는 야권 단일화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 할까요? 글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다. 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파괴력은 상당히 좀 희석돼 있고 좀 쫄아들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결국 단일화는 내용과 시간이거든요. 워낙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용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미 옮겨갈 사람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 웬만큼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지층들이 옮겨가기에는 이제 충분한 에너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죠. 왜? 지금 빨리 단일화를 정말 절실하다면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27일까지 한다? 그러면 27일 하면은 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28일 이제 투표 용지에는 사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이름은 들어가요. 안철수 후보 이름이. 그렇게 되면 실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상당히 반감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보세요? 저도 네.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안 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는 이제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나의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였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지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핵심 지지층이 한 4%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웨이 결국에는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여성의 이 드러나지 않는 포심도 있고 이제 정말 중점을 둬야 된다. 현재 여성 표심은 좀 어디에 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좀 여성 표심 잡으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좀 조언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여성 대표. 네. 집중을 안 해요. KBS 분명히 다시 듣기 하면서 대선 캠프에서 두 후보도 뭐 다 모든 후보죠. 다 들으실 텐데 여러 노락관 좀 꼭 들으시기 이거는 바랍니다. 필수죠. 30대, 50대 가정주부층은 왜냐하면 굉장히 이익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정책 있잖아요. 친여성 정책, 친주부 정책.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라는 제안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대녀는 여기에 이제 20대 여성은 따라하는 거죠. 언니, 엄마 그쪽이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2050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딸이 되려면 그렇죠. 20대 지금 여성은 제가 볼 때는 이 후보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후보에게 카메라가 조명이 집중이 되는데 이 메시지가 너무 거칠어요 지금. 이 특히 윤석열 후보는 어저께 뭐 나라가 뭐 이 꼬라지가 뭐 이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난번 열차 탔을 때 이제 공공장소의 의자에다가 구두 발 올린 거 이런 것들이 조사에는 안 잡히지만 젊은층 특히 이제 여성층에게는 상당히 비매너 비호감으로 이게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사진이 어제 나왔습니다. 종교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공구의 행보를 조금씩 준비하는 듯한데 김혜경 씨는 지금 아직 보이지 않고요. 배우자들이 공개 행보를 할 경우 양쪽 다 리스크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론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나오는 순간. 둘 다? 그래서 둘 다죠. 그래서 네. 최대한 안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이번 대선은 이 배우자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선거가 되는 거죠. 지금 김건희 씨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사진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얄밉다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이제 무속 논란이 일어나니까 종교계 인사들만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또 봉사활동을 가면 그것도 정원 정말 연기 같다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지
하지 않으면 이런 사진 선거 운동도 비호감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근데 수 이번 있습니다. 대선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건희 씨가 얄미운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김혜경 씨가 얄미운 거예요. 이게 동반해서 가고 있어요. 네, 다음 주 이 시간 대선 10일 전에 만납니다. 네. 이 시기 여론조사 결과 대선 결과 싱크로율 얼마나 높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또 다르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3월 9일도 저는 판이 변한다. 네. 9일도.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 방송 3사에서 사전 투표율 조사를 했는데 이게 한 26.5% 나와서 역대 가장 높은 것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 그럼 엄청난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적극 투표율 거의 80% 넘는 걸로 선관위 조사도 나와서 근데 특히 사전 투표 쪽은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더 훨씬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이제 논란 변수들이 다음 주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또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론 오락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클래식한 6땡땡 컵라면입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는 스포츠 본부 시간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막바지 향해 가고 있는데요. 베이징 현지에 있는 KBS 라디오 유기성 PD 연결해서 이번 올림픽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에는 유기성 PD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피겨스케이팅 얘기부터 해보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유영, 김예림 두 선수 모두 깔끔한 연기를 선보였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두 선수 모두 아주 대단한 연기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에도 정말 대단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유영, 김예림 선수, 유영 선수는 합계 213.09점으로 잠정 순위 6위를 기록했죠. 이거는 이제 김연아 선수 이후에 올림픽 최고 성적이었고요. 또 트리플 악셀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실전 경기에서 트리플 악셀에 성공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역사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쉽게도 완전히 점수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게 이제 트리플 악셀 올림픽 무대에서 성공한 선수가 5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에 꼽히는 선수가 된 거죠. 또 이제 피겨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은 우리 김예림 선수. 맞아요. 네. 네. 총점 200점 넘기면서 네, 잠정 순위 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탑 10에 우리 선수가 2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건 이제 정말 우리가 김연아 선수, 뭐 잊을 순 없지만 김연아 선수의 그림자가 이제 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0위 안에 2명의 선수가 들어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유기성 PD가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후 도핑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논란 끝에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또 아주 깔끔한 연기 못 보여주고 여러 번 넘어졌어요. 근데 또 3위를 차지하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피겨 단체전을 벌여질 때까지만 해도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의 팬이 거의 확정적이었었는데 네. 이제 도핑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핑 사실이 밝혀지고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에바 이제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쇼트에선 1위를 차지했는데 어제는 프리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많이 넘어졌어요. 7번 점프를 시도했는데 5번 정도 넘어졌고요. 아마 이제 도핑에 대한 지탄이나 압박은 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MBC 또 우리 방송 3사는 이제 발리에바의 연기 시간에는 침묵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고요. 이제 다만 좀 의아했던 거는 이제 외신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도핑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는데 경기장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네. 발리에바 선수가 나왔을 때 소개될 때 박수 소리 여전히 크게 나왔고요. 또 넘어졌을 때는 격려의 박수까지 있을 정도로 좀 경기장 안과 밖의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 초만 해도 카밀라 발리에바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았는데 안 좋은 의미의 주인공으로 남은 그런 악역사도 남았네요. 네. 이번 올림픽 시작부터 좀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는데 중반 이후로는 이 도핑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편파 판정 이후로 사실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성적,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서 이 편파 판정은 어느 편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핑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출전 가능 판단에도 불구하고 IOC는 만약에 발리에바 선수가 메달권이 되면 수상식도 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론적으로는 수상식은 열렸습니다. 발리에바 선수가 이제 4위를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4위를 안 했더라면 이게 또 굉장히 좀 논란이 굉장히 되고 복잡한. 다른 선수들은 또 그 때문에 또 시상식을 못할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같은 소속의 투르소바 선수도 막 눈물을 보이고 자기만 금메달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스포츠에서 불법 행위, 안 좋은 행위의 결론이 어떤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로 남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이 이제 공정 불공정 이슈로 많이 이제 몰아가고 몰려지고 있지만 또 하나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도핑이라는 것은 이제 선수의 생명,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15살의 어린 선수잖아요. 어쨌든 그 선수가 이제 도핑을 할 때까지 이게 방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던 것인지 관행이었는지 이것 또한 좀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 지켜보고 이제 조사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 15살의 어린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약물 그리고 중독적 약물에 접근을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듯합니다. 맞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어느덧 모레 폐막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동계 패럴림픽도 열릴 텐데 언제 시작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일요일 저녁 9시에 폐막식이 있음으로써 이제 베이징 올림픽은 끝나고요. 패럴림픽이 잠시 쉬었다가 3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일까지 이어지는 제13회 동계 패럴림픽은 똑같이 이곳 베이징에서 열리고요. 우리가 이제 봤던 우리 빙판 또 설원이의 태극 마크들은 4년 뒤에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에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올림픽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당장 올해에는 이제 9월에 다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펼쳐지고요. 11월과 12월 사이에 펼쳐지는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계도 이제 2024년 파리, 2028년 로스애젤레스, 그리고 2032년 브리즈번까지 결국 그래도 올림픽이 가장 세계적 축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까지 맞습니다. 우리 이제 선수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금 2, 은 4, 동 1 땄습니다. 아직 남은 경기들이 있죠? 네, 메달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5시 30분, 오후 5시 30분부터 남자 10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있습니다. 메달리스트들 김민석, 차민규 선수가 출전을 하거든요. 네.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저희가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토요일에는 같은 종목의 이제 매스 스타트 쇼트트랙과 굉장히 좀 유사한 스피드 스케이팅인데 이승훈, 정재원, 또 김보름, 박지우 선수 출전합니다. 평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좀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경기도 주말에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봅슬레이 선수들 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창 때도 4인승에서 은메달 땄었고 당시 2인승은 세계 랭킹 1위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조금 좀 아직은 아쉬운 결과가 있는데 코스 적응을 한번 한 만큼 4인승에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위성 PD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어땠는지 현장에서 직관하셨지 않습니까? 또 어떤 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제가 이렇게 대신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긴 하지만 현장에서 선수들의 숨소리를 듣고 그 환희와 또 아쉬움의 눈물을 직접 본다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한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돼서 한순간에 나오는 거를 본다는 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더 떨리더라고요. 예, 그 들어오는 순간 혹은 출발하는 순간이 오히려 이제 보는 관중들이 더 떨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 중압감을 이겨내고 멋진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순위에 상관없이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그 4년의 시간이 이게 짧게 이제 1분 안에 짧게는 정말 1분 안에 평가가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스포츠라는 종목의 특성이기도 한데 통쾌하고 되게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저 4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면 그 선수의 인생이 저 짧은 시간 안에 평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마음도 무거우면서 또 좋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현장에 나가 있는 위기성 PD와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 간식 송훈님 코로나 피로감과 혼탁한 선거 국면에서 우리 태극당자들의 피겨스케이팅 낭보 감사했다고 말씀 주셨고요.